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카드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단일화 추진을 공식화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오늘 후보 선출 후 처음 대면합니다. 두 분과 함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담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 주말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었죠. 이제 양당 대선 후보들의 활동 본격화했습니다. 두 당 후보들의 어제 바로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죠.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느냐. 제가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정보가 중요합니다.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죠.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그러나 저에게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정보가 왜곡돼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제가 무슨 원수가 있었다고. 네, 두 후보의 어제 발언 함께 들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민주당은 어제 비상의원총회 한 3시간 동안 했다고 전해지고 보류로 결정이 지금 났다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내부에서 많은 토론들이 존재했다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사유와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적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해서 탄핵의 사유가 명백하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확인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도부의 그 내용들을 일임을 하고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거죠. 일단 첫 번째 매우 이례적인 속도는 사실인 것 같다. 2024년도 조희대 대법원장 이 시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92일 정도 선거 판결 같은 경우 90일 정도 걸렸었는데 이번엔 37일밖에 걸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는 어떤 판리적 아니면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법률 절차나 재판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가라고 하는 판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왜 이 시점인가의 문제인 거죠.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림으로써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들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민 주권들을 침해했다. 국민 주권 침해라고 하는 건 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국민을 배반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법권을 가지고 이 국민의 선택권이라고 얘기하는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탄핵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법한 절차와 시점에 따라서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제가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서 강 대변인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풍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실상 당시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바닥을 쪘었거든요. 그런데 급상승하게 된 계기는 국민의힘이 잘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예산안 정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었던 이유, 이것들이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들을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시도한다든지 그날 또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날 밤에 갑작스럽게 안건이 올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파기환송 의견을 낸 10명 모두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조금 아까 우리 행정관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왜 지금 이런 선고를 하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633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1심과 판단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1심 판단 나오기까지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 게 2년이 넘게 걸렸었거든요. 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이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어쨌든 민주당이 이거 탄핵 카드에 대해서 잠깐 놓은 것이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아마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적극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내에서는 이렇게 좀 탄핵과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좀 충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연휴가 끝나고 7일부터입니까? 매일 이제 서울고법 앞에서 이 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결정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후보는 지금 선거와 민생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에서 정무적인 판단 또는 현안에 대응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어느 정당이나 이런 형태의 조치를 취하는 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은 뭐냐면 소위 법률을 위반하거나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 견제의 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633 원칙을 얘기하는데 633 원칙을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패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돌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지금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차원의 기일 연기를 신청하거나 증인을 신청하거나 기피를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서 고등법원 담당 판사가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민주당의 제안들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고등법원 판사마저도 대법관들이 행했던 어떤 이전의 조치처럼 매우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게 되면 그 정치적 중립 위반에 따라서 재판의 결정에 따라 특정한 인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경고 차원에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금부터 앞으로 판결 과정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지금 어떤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판결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면 판결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 가지 측면입니다. 재판권이 없는, 그러니까 소부에 있지 않았던 대법관들이 그 이전부터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원천 무효인 거죠. 재판권이 없는 사람이 재판의 기록들을 봤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재판관이 기록 검토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합의기일 이전에 내부에서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서 합의를 봤을 때 기록 검토 시간 자체가 한 48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8시간 동안 6만 8천 페이지의 기록을 갖다가 다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것을 갖다가 해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로고 기록을 제출해달라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법원의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매우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법원 내규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10일 이전에 합의기를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외적인 어떤 단서 조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대법원이 굳이 예외적인 단서 조항들을 들면서까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추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전 설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들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재판 헌법 대법원에 있는 연구관들 같은 경우 기록 검토를 가지고 대법관들한테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출했는지 여부, 이건 강행 조항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이 판결 자체가 매우 예를 들면 재판의 법률 절차를 갖다 어긴 측면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동감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조항에 존재하고 있는 재직 중인 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 중대성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을 하는 것은 예.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 행사들을 앞으로 해나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 내부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공감대라고 예, 생각합니다. 판결도 판결이 이제 대법관들의 기록 열람 시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군요. 강전의 대변인께서도 변호사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고등법원이 기일 변경을 요구를 할 경우에 이 부분이 좀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일 변경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죠.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마치 피고인 민주당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일 변경 신청을 하려면은 피고인 이재명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혹은 뭐 본인이 직접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떠한 알력 행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대법관뿐만 아니라 고법 판사들까지도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극단적으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 검토를 시작하지도 않은 판사들에 대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법원에서는요, 이 보통 사건을 한 번 할 때 심리를 한 차례 정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 사건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고등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을 했었고 대법원에서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그 사건인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이 결론을 뒤집으면서도 그때 심리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에는 한 달 정도 안에 바로 선고가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판사가 이 파기환송 의견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결론이 나온 것이고 심리는 2차례가 있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법원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초선 의원이라는 것도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 횡사 그리고 친명 횡재 이런 공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적어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면 저는 그것이 유죄이고 무죄이고 상관없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정치에 개입한다라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고 얘기했었겠죠. 유죄가 나도 마찬가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국민의힘이 줄창 제기를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다 알고도 투표를 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앞에 대법원들이 이런 판단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권에 제약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대법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가 벌어진 거다. 앞으로 이런 행태들이 계속 남는다면 매우 안 좋은 알겠습니다. 선례로 남을 예. 거라는 이런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또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시각이 아주 조계사로 모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한데 오늘 봉축 법요식이 있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이 세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특히나 국민의힘 경우에는 뭐 단일화 얘기도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인가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예측하는 바가 좀 있으십니까? 일단은 행사장에서 예.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겠죠. 행사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다만 단일화 관련해서 저희가 선대위 안에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오늘 안은 아마 인선이나 이런 것들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에게 룰 세팅이나 이런 거에 정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10일, 11일 동안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무소속으로서 이 대선을 마무리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조직이라든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11일 전에 등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뭐 자료들 같은 것들을 프린트하는 과정, 공보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 주중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내일 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다만 개인적으로는요.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들어오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께 내섰던 메시지를 넘어서서 당원들께 왜 본인이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고 지금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국 행정관께는 뭐 오늘 어쨌든 새 후보가 모이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요. 봉축하는 날인데 서로 얼굴 붉힐 일은 하등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다음에 또 첫 만남이고 또 모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좋게 서로 악수를 나누겠습니다만 서로의 셈법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뭐 민주당이야 이미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가 됐던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뜨거운 쟁점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뭐 뉴스 보도에 의하면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 간에 좀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7일 정도의 단일화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건 너무 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얘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한 게 이제 3자 원샷 단일화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준석 후보까지도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복잡해진 거죠. 양자 단일화 문제가 3자 단일화 문제로 갔을 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좀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안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한 단일화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정당 또 직전에 이제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나름대로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늘려야지만 룰싸움을 할 때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아마도 김문수 후보는 50대 50이라고 하는 적어도 책임당원,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까지 포함하는 여론조사를 할 거라고 예. 요구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5월 11일 이전에 결정이 되지 않게 되면 기호 2번을 못 갖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은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예, 단일화 범위라든지 또 시기를 두고 어느 정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문수 후보 측이 이제 단일화 추진 기구를 요구를 하고 이 기구가 출범을 하게 되는 오늘 출범할 전망인데 일단 한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단일화 시기라든지 다 일임하겠다 이런 네. 입장이잖아요. 두 후보 간의 어떤 최대 쟁점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무총리였었던 것이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사이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를 하고 그리고 경선 초반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본인의 모든 것을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나온 분과 부전승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떨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본선으로 갔을 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었을 때 이재명 후보 역시도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정확한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려는 명분을 위한 어떤 마지막 조율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를 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좀 참여하는 단일화라고 했을 때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사실 여기에 논의되는 것조차 좀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이준석 후보는 상수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룰 미팅을 진행하거나 단일화 관련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름대로 유리한 입장들을 갖기 위한 하나의 선제적인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면 보수 진영 전체가 다 이렇게 뭉쳐서 지금의 어떤 내란에 대한 어떤 진압이냐 그러니까 헌정을 수호하는 세력과 헌정을 파괴한 세력의 대립 구도를 갖다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 대결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까지 포괄하게 되면 적어도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 대결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국민의힘 또는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국민들을 좀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난 12월 달에 벌어진 저희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의한 내란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자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생각할 것인가? 전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든 아니면 한덕수 무소속 후보든 내란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여한 사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 피의자인 신분인 것이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12월 달 소위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앉아가지고 사과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사과와 반성 또는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들을 명확히 얘기하지 않으면서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이것을 갖다가 보수의 단일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내란을 진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직 총리와 전직 국무위원의 단일화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판단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현재 상황들을 오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에서 정강정책 연설한 동영상이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나간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후보들이 본인의 지지층에 대해서 어필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정확하게 짚고 나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지금 행정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 당 입장에선 이번 대선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당이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최종 후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후보가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자면 오늘은 또 어린이날이어서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어린이들 만나서 관련 공약 펼치고 5월에 좀 휴일이 많아서 가족들끼리 만나서 정치적 이야기도 당연히 지금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해야 후보들이 조금 더 소구력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어린이가 0세에서 14세인데 539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국민 10명 중에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저출생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안전 이러한 공약들과 함께 저출생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에 대한 어떤 보조하는 혜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여야 없이 비슷한 형태의 좀 공약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김종국 행정관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건 가족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날은 정치 얘기하면 좀 별로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가족들이 모일 때 정치 얘기하면 싸움이 많이 난다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는 소위 대한민국의 미래인 거죠. 예. 근데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이 보육과 교육에서 경쟁 체제에 내몰리게 되고 또 부모들은 이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 갈수록 교육이 세습된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부자인 경우는 자식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대한민국은 기회국가가 아닐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과 협동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이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 부모들과 아이들이 들으면 잘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들에게 좀 희망을 줘서 아 그래 우리 정치가 그래도 좀 앞으로 찬찬히 지켜보면 믿을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덕수 후보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의지를 밝히고 나서 이제 광주를 찾았을 때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단순 말실수다라고 캠프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단순 말실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대선 후보가 일정을 하는 겁니다. 일정 그냥 걸어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했던 거 얘기를 들어보면 광주 사태라고 하는 건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철학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가서도 저는 광주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의 생각을 잘 읽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막 큰 소리로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당신이 적어도 내란을 일으킨 정부에서 유일하게 단독으로 총리를 한 사람 아닌가. 그렇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광주에 내려오면서 명확한 사과 반성도 없이 내려올 수 있나. 광주가 어떤 지역인가. 과거 전두환이라고 하는 내란을 일으킨 수괴에 의해서 광주의 시민들이 학살당한 공간인데 와서 저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분이 호남민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분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입니다. 근데 또 저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또 본인이 호남 사람이라는 얘기를 또 안 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선택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권한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표변하는 태도를 가지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국민들이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른 분들을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좀 거울 앞에 서셔가지고 본인이 왜 저런 비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우선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실수라기에는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좀 배어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다. 정말 단순한 말실수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 스스로도 호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실수는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번에 광주에서 참배가 거절되고 이 과정에 있어서 계속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계속 찾고 계속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근데 사실 과거에 같은 단어를 쓴 적이 있었어요. 즉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태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광주 사태 데자뷰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역시 단순 말실수였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인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고르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